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워킹맘입니다. 식품 제조 사업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날이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어서일까요? 과거에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유독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그 사람이란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인데요. 그 인간의 철저한 기만과 배신으로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 속 남편들처럼 차라리 평범하게 외도를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위로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벌써 1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지만 아직도 이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네요. 더는 안 되겠어서 익명의 힘을 빌어 이곳에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요.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때 사회에 수저 계급론이 유행이었잖아요. 저는 금수저는 못 돼도 은수저쯤은 물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집안 형편이 제법 넉넉했거든요. 대학 등록금은 물론 해외 유학 비용까지 부모님이 다 대주셨고요. 학교 졸업 후 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당장 사회 뉴스면만 봐도 배를 굼다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제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했죠.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고요. 저도 자식을 낳는다면 부모님처럼 뭐든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자연스레 결혼도 저와 집안이나 학벌, 재산 같은 조건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겠다 싶었죠. 부를 축적해 대대로 대물림하기 위해선 같은 계급의 사람과 결혼하는 편이 좋았으니까요. 저를 속물 같다고 욕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참 오만했죠. 이 사랑이란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남자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 남자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중졸이었고요. 변변한 직업도 없어 배달 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를 어쩌다 만나게 된 거냐고요? 계기는 평범했어요. 제가 사업 초창기엔 밥해 먹을 시간도 없어서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그 남자가 음식을 배달해줘서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됐는데요. 하루는 제게 그러더군요. 무슨 여자가 이렇게 허구한 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요? 집에서 좀 해 먹어야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지. 처음엔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했어요. 그래서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배달 끝났으면 얼른 가보세요. 하고 신경질적으로 응수했죠. 아이고, 걱정돼서 하는 말 가지고 까칠하기는. 그러니까 그쪽이 저를 왜 걱정하냐고요.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고 가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배달원 바꿔주세요. 아셨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저희 집으로 배달을 오는 건 그 남자였어요. 가게를 바꿀까 싶어도 거기가 제일 메뉴도 다양하고 입에 맞아서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그 남자가 오면 음식 받은 다음 계산만 얼른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요. 하루는 그릇을 내놓으려고 문을 열어보니 웬 수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다양한 시 구절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어요. 딱 봐도 아마추어가 쓴 어설픈 글이다 싶었는데 몇몇 문장은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남자가 나타나더니 화들짝 놀라며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낚아채더군요. 왜 남의 걸 허락도 없이 보고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시 다 그쪽이 쓴 거예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될 건 뭐예요? 나처럼 배운 거 없는 배달원은 뭐 시 같은 것도 못 쓸 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잘 썼잖아요. 이걸 정말 그쪽처럼 못돼 처먹은 인간이 쓴 거라고요? 뭐라고요? 참나,
이 여자가 진짜... 남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제가 자기가 쓴 시를 칭찬하는 게 내심 기분 좋은 것 같더군요. 정말 잘 썼어요? 빈말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그쪽한테 빈말을 왜 해요? 따로 시 창작 수업 같은 거 듣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어떻게 들어요. 그냥 되는 대로 써제낀 거지. 제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학교는 일찍 그만뒀지만 옛날부터 글 하나는 참 기똥차게 쓴다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제가 쓴 시를 읽고 감동해서 운 애들도 있었다고요. 예의 없게만 느껴졌던 남자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어요. 남자도 그랬던 걸까요? 그 뒤로 배달 와선 종종 자기가 쓴 자작시를 읽어주더라고요. 대부분 자연을 예찬하거나 어린 시절 동심을 자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턴 한 여자를 향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연시가 많아지더군요. 제가 또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라서 바로 저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았죠. 고민 끝에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에 대한 꿈을 놓지 않는 남자의 순수함과 열정이 어느덧 저를 사로잡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를 잡고 남자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시로 애둘러서 마음만 전할 거예요? 말로는 고백 안 해요?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나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백단이어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다고요. 다 알고 있다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언젠가부터 지희 씨가 제가 쓰는 글에 영감이 됐어요. 당차고 솔직한 모습도, 제 시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도 전부 다 좋아해요. 나의 뮤즈가 되어주지 않을래요? 너무나 그 남자다운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돼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마치 제 잃어버린 운명의 반쪽처럼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기도 했죠.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평생 단칸방에서 맨밥만 먹으며 산다 해도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바로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결사 반대했어요. 남자친구는 중졸 배달원이었고 집안 형편도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아버지가 일찌감치 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남자친구가 홀로 나이든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죠. 특히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허락 못한다 하셨네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하나뿐인 딸이 중내산에 고집을 피우자 결국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의외로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어리고 건강하고 돈까지 많은 며느리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하실 줄 알았는데요. 영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가씨가 뭐가 부족해서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대? 잠깐의 호기심 아니여? 허구한 날 고기 반찬 먹다 질려서 잠깐 풀떼기 탐내는 거 아니냐고.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영호 오빠 정말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곱게 자란 부잣집 아가씨의 철없는 변덕일지 어떻게 아냐고. 아가씨야, 좋은 집안 덕에 이혼하고도 새 남자 잘만 만나겠지만 우리 영호는 이혼 한번 하고 나면 다신 결혼 못할 거야.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믿어주시겠어요? 글쎄, 그건 내 고민 좀 해볼게요.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웬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뭔가 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이게 웬걸,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였어요. 여기 도장 찍어요. 그럼 아가씨 마음 믿어주고 결혼도 허락해줄 테니까.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대체... 내가 원래 좀 사소한 것에도 의심이 많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건널 정도로 신중한 편이에요.
아가씨가 이해 좀 해줘요. 하나뿐인 내 아들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 변덕에 놀아날까봐 그런 거니까. 오죽하면 그러실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내미는 각서에 지장을 찍어줬네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종이는 그 한 장이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장을 찍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종이 한 장을 또 꺼내 내밀더군요. 이건 또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제가 결혼하면서 해왔으면 하는 혼수와 예물 예단 목록이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모아둔 돈이 없어서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참 욕심도 많다 싶더군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시어머니가 바로 두 눈을 치켜떴어요. 왜? 싫어요?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요. 나도 그 편이 마음 편하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워서. 좀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리 주세요. 종이엔 원래 신부 측에서 해가는 기본적인 품목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 신혼집뿐 아니라 시댁까지 인테리어를 싹 새로 하고 가구와 가전을 최신으로 교체해달라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 시누이 대학 학비와 새 옷, 명품 가방, 전자기기 같은 것까지 요구하는 걸 보고 있자니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꽤나 많네요. 당황한 제가 간신히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도 민망했는지 웃더라고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영호가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제 장가 들고 나면 지 엄마나 동생이나 어디 예전처럼 1순위로 챙길 수 있겠어요? 아가씨랑 앞으로 태어날 손주가 1순위가 될 텐데. 그러니 아가씨가 영호가 해줬어야 할 몫을 대신 해줘야죠. 남의 집 기둥 빼가는데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예요. 뭐 아가씨도 자기 사업해서 돈 잘 벌고 사돈댁도 부자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안 그래요? 네, 그렇긴 하죠. 그때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해줬고요. 남자친구도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결혼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말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신경 써줘서 고맙다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거면 됐다 싶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으니 이제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현실은 동화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삶은 이어진다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배달 일을 그만뒀어요. 꿈이었던 신춘 문예 등단을 꼭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어차피 내가 버는 돈 자기가 사업하면서 버는 돈에 비하면 푼돈이잖아. 차라리 내가 집에서 자기 내조하면서 글에만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퇴근했을 때 집에 오빠가 있으면 나도 좋지. 안 그래도 오빠 오토바이 모는 거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리고 나 오빠 팬 1호였잖아. 오빠 씨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나일걸? 오빠 꿈 응원할게.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아이, 자기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고마워. 내가 글로 성공해서 반드시 보답할 테니까 두고 봐. 그땐 내가 자기한테 지금까지 못해줬던 것들 다 해줄 테니까. 하지만 신춘문예 등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난다 긴다 하는 글쟁이들도 번번이 낙방하는 게 이 일인데 저희 남편이라고 한 번에 붙을 리가 없었죠. 전 시간을 들여 길게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은 거듭되는 낙방에 점점 초조해졌나 봐요. 급기야 나중에 아예 글에서 손을 떼고 도피성 음주를 시작했죠. 원래 식사 때마다 반주를 즐길 정도로 애주가였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글을 쓰겠답시고 샀던 컴퓨터로는 허구한 날 게임만 해대고요. 집안일은커녕 자기 먹은 밥그릇조차 싱크대에 담가두질 않았죠.
살림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집이 너무 개판이라서 결국 일하는 아주머니를 따로 고용할 수밖에 없었네요. 자연스레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피해의식이 생겼는지 제가 걸핏하면 자기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며 화를 냈고요. 저는 저대로 집에서 하는 것도 없이 놀고만 있는 남편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탔죠. 이대로는 이혼밖엔 답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갈라서기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어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인데 이혼으로 또다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두려웠죠. 세상 사람들이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할 것도 겁이 났고요. 그때까지 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미뤘다니 참 한심하죠. 어쨌든 당시엔 부부 사이를 어떻게든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신이라고 믿었죠. 아이가 생기면 부부 사이에 정도 생길 테고 남편도 좀 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임신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무성욕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잠자리를 잘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은근슬쩍 신호를 줘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하기 바빴고요.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한번 할까 말까였죠. 남편에게 잠자리 문제로 거절당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로서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요. 그래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용기 내서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는데요. 돌아온 건 남편의 곤혹스러운 표정과 거절뿐이었죠. 결국 저도 꾹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오빠는 이제 내가 여자로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잠자리 피하는 거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여자지 남자야? 그럼 대체 왜 그러는데? 우리 벌써 결혼한 지 3년 차야. 이제 그만 아이 가질 때도 됐잖아. 어머님도 허구한 날 전화해서 손주 노래를 부르시는데 내가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알지. 근데 내가 술 때문에 결혼하고 살이 20kg가 넘게 쪘잖아. 그래서 그런지 옛날만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겨. 피곤하기도 하고. 나한테 질린 건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넌 여전히 나한테 매력적인 여자라고. 그냥 이건 내 문제야. 미안해. 운동해서 살도 빼고 술도 줄여볼게. 담배도 끊고. 그럼 차차 성욕도 다시 돌아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라. 응? 알겠어. 다른 건 몰라도 살은 꼭 빼야 돼. 술도 작작 좀 마시고. 알겠어. 노력할게. 남편은 손가락까지 걸고 굳게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여전히 술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운동은커녕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만 해댔죠. 당연히 저와의 잠자리도 계속해서 피했어요. 견디다 못해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잠자리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나중엔 저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한테 하자고 매달리는 스스로가 비참하기도 했고요. 밝히는 여자가 된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그런 제가 하늘이 보기에도 가여웠던 걸까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확 달라지는 계기가 생겼어요. 친정 아버지의 생일이라 모처럼 만에 온 가족이 모여 다 같이 밥을 먹을 때였는데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박서방 자네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나? 뭐 그냥 집에서 글 쓰고 있습니다. 곧 출판사 공모전이 코앞이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집에서 글 한 줄 안 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낯짝 두껍게 거짓말도 참 잘하더군요. 그런 제 생각을 읽은 걸까요?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공모전인지 뭔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건 맞나? 글 쓴다고 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은 게 벌써 몇 년째인데 어째 성과가 하나도 없어?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요.
그 예술이라는 게 뭐 그렇게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흐도 사후에야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위대한 화가로 추앙받았는걸요. 참나. 그래서 자네가 뭐 고흐라도 된다 이건가? 죽은 뒤에야 세간에 인정받을 셈이야? 아니,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장인어른. 됐고. 그럼 어디 한번 그 글 좀 갖고 와보게나. 얼마나 잘 썼는지 보여달라고. 아버지의 요청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핑계일 뿐 요 몇 년 계속 게임만 해댔으니 보여줄 수 있는 글이 있을 턱이 없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젓가락을 탁소리나게 내려놨어요. 더는 못 참겠네. 내가 자네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딸 등골 빼먹으라고 결혼 허락한 줄 아나? 내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하게. 자리 하나 마련해 놓을 테니 군말 말고 나와.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갑작스럽게 아버지 밑에서 일하게 됐죠. 저는 내심 남편이 아버지 회사에 잘 적응하길 바랬어요. 어차피 아버지 회사는 오빠가 물려받을 예정이었지만 남편이 일만 잘한다면 임원 자리 하나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남편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가 생긴 셈이니 남자로서 자신감이 좀 생길 거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개선되리라 여겼죠. 그런데 남편은 일머리가 참 더럽게 없었어요. 중졸에 해본 일이라곤 시나 끄적이고 음식이나 배달한 게 전부라서일까요? 단순한 서류 작업도 못해서 번번이 사고를 치기 일쑤였죠. 물론 아버지는 제 기분이 상할까봐 굳이 그런 말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떠들어댔죠. 장인어른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사람이 실수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깟 숫자 노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산 좀 틀렸다고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노발대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오죽하면 공개적인 곳에서 야단을 쳤겠어? 뭐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신 지금 장인어른 편 들은 거야? 애초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 괴롭히려고 회사 출근시킨 게 누군데? 오빠, 말 좀 웃기게 한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괴롭히려고 출근시킨 거야?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서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으니까 답답해서 뭐라도 좀 해보라고, 사람 구실 좀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지. 사람 구실? 기회? 그놈의 꽉 막힌 꼰대가 폭도 그런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일자리 준 거겠다. 뭐? 꽉 막힌 꼰대? 남편이 아버지를 모욕한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부부가 아무리 자주 싸운다 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잖아요. 배우자의 부모를 건드리는 건 정말 제대로 그 선을 넘은 거였죠.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싸늘하게 입을 열었네요. 오빠도 알지? 지금 정말 큰 실수한 거. 뭐? 꽉 막힌 꼰대가 어쩌고 저쩌? 그래도 내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어? 장인어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더는 못 참겠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차 싶었나 봐요. 허둥지둥 제 앞으로 달려와 길고 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미안해 자기야. 방금은 내 실수였어. 회사를 시작한 지도 꽤 됐는데 적응은 못하겠고 자꾸 실수만 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라. 됐고, 나 더는 오빠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넌 나 없이 살 수 있어? 못 살 건 또 뭐야? 사실 난 전부터 이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오빠는 뭐 글로 성공하겠다더니만 순 말뿐이고 결혼 후에 줄곧 술 먹고 게임만 하기 바빴잖아. 아기 가짜는 내 말도 줄곧 무시만 하고 어머님이 허구한 날 나한테 전화해서 손주는 대체 언제 나을 거냐고 얼마나 닥달하는지 알아? 그래놓고 내가 죄송하다고 쩔쩔매면 맨날 그 핑계로 가방 좀 사달라, 용돈 좀 달라. 아주 돈 나오는 ATM기 취급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더는 못 해먹겠어.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거지. 어쩌다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한 걸까? 왜 그래, 자기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난 자기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줄 몰랐어. 엄마한테 내가 따로 전화해서 그러지 말라고 할게. 우리 애기도 얼른 갖자. 내가 앞으로 진짜 노력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부탁이야. 남편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어쨌든 아직까진 감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 번만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다행히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가기 싫다며 찡찡대던 회사도 매일 꼬박꼬박 나갔고요. 주말엔 손수 요리도 해주고 드라이브도 시켜주는 등 연애 시절 때처럼 제게 최선을 다했죠. 한 달에 한 번 배란일에 맞춰 잠자리도 가졌네요. 회사에서도 사람이 확 달라졌는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까지 왔었네요. 아니 박서방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냐? 아니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네가 뭐 단돌이라도 한 게야? 단돌이는요. 이제 좀 적응이 됐나 보죠. 그 사람도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좀 봐주세요.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예쁘게 봐주다 마다. 아버지는 확 달라진 사위가 정말 기특했나 봐요. 일한 지 얼마 안 돼 대리로 승진까지 시켜주셨지 뭐예요. 남편에겐 참 잘된 일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승진 후 일이 너무 많아져서 걸핏하면 야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던 야근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많아져 나중엔 5일 내내 야근을 하는 주도 있었죠. 심지어 주말에도 때때로 출근하곤 했고요.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얼른 손주를 보고 싶다면서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다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했죠. 그리고 남편 좀 작작 부려먹으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섞어 말을 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야근이라니? 요 몇 달은 야근한 적이 없는데. 네? 그럴 리가요. 그 사람 야근한다고 요즘 계속 밤 10시 넘어 들어오는데? 제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간신히 입을 열더군요. 박서방 혹시 바람난 거 아니냐?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여자 혼자는 깨끗한 거 아시잖아요. 저랑 살면서 생전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번 준 적 없는 사람이라고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내 마음이야. 사람 시켜서 뒷조사 좀 해보려무나. 글쎄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속상한 마음에 화를 내면서 아버지의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바람났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밤 10시가 넘어 퇴근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런 남편을 맞이하면서 슬그머니 떠봤죠. 늦었네?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한 거야? 그렇지 뭐. 죽겠다. 나 먼저 씻고 잘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짓말을 한 뒤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홀로 잠을 설치다 협탁 위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슬그머니 집어들었죠. 혹시 외도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했던 건데 이게 웬걸? 글쎄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뭐예요. 그런 건 걸리적거리기만 한다고 생전 잠가놓지 않던 사람인데 말이죠. 굳이 핸드폰을 뒤져보지 않아도 수상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쯤에 전 이미 남편의 외도를 100%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봤고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쯤에 미리 아버지 회사로 달려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6시 땡 치자마자 남편 차가 주차장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런 남편 뒤를 쫓아 미행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희 집과는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더군요. 바람 피는 게 확실하구나. 반쯤 체념한 채로, 또 반쯤은 분노한 채로 그렇게 뒤쫓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아파트였어요. 유명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였죠. 전 다급하게 남편의 뒤를 쫓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리고 남편이 타고 올라간 엘리베이터 층수를 기억해 바로 뒤따라 올라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니 복도 맨 끝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일단 오늘은 이대로 돌아갈까, 그냥 쳐들어가 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늦기 전에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려고 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저라는 걸 알면 남편이 숨거나 외도 증거를 감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가슴팍에 걸고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무시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문 안쪽에서 웬 여자가 응답하더군요. 누구세요? 저 얼마 전에 이사 온 옆집이에요. 여기 떡 좀 드세요. 요 앞 방앗간에서 이사떡을 뽑았는데 맛이 참 좋아요. 이사떡이요? 제가 즉석에서 생각해낸 임기응변이었어요. 다행히 먹혀들었는지 여자는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리고 예쁠 줄 알았는데 제 또래쯤 됐을까요? 살집도 제법 있고 외모도 평범하더라고요. 이런 여자한테 남편을 빼앗기다니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는 텅 빈 제 손을 보고 두 눈을 휘둥그레하게 떴어요. 저기 떡은 어디... 떡? 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지?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년이. 내 남편 어딨어 이년아? 이 안에 있지? 저는 여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놀란 여자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제가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힘이 장사거든요. 가볍게 뿌리치고 거침없이 안으로 밀고 들어갔죠. 거실은 텅 비어 있었기에 주변을 휙휙 둘러보니 제일 안쪽에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딱 봐도 거기가 안방이겠다 싶어 달려가 벌컥 문을 열었네요. 박영호, 너 어딨어? 당장 이리 안 튀어나와?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던 저는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서 말도 채 끝까지 잇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엽기적이었어요. 남편은 웬 나이든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옆엔 또 다른 젊은 남자들 여럿이 여자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죠. 마치 여자를 왕처럼 모시는 기괴한 분위기였네요. 이게 대체 무슨... 당신들 단체로 지금 뭐 하는 거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뒤늦게 저를 발견한 남편이 놀라서 벌떡 몸을 일으키더군요. 아니, 자기가 여긴 대체 어떻게... 오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전 연놈들이랑 때로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기다려,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수 있다고. 남편은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고 제게 달려왔어요. 그러자 나이든 여자가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하더군요. 아니,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신성한 의식을 방해해? 우리 지하 신령님이 노하셨다. 당장 처년을 붙잡아 매우 쳐라.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두 눈이 맛이 가 있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사람들이 그 미친 여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있던 남자들과 현관에서 저를 맞이해줬던 여자까지 제게 달려들더군요. 뭐야? 당신들 미쳤어? 이거 안 나? 이거 놓으라고! 여럿이 달려드니 이겨낼 도리가 없었어요. 점점 구석에 몰리게 되자 공황 상태에 빠지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제 앞을 막아섰어요.
잠시만요. 이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신령님, 제가 집사람한텐 잘 설명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그 신령인지 뭔지 아는 여자에게 달려가 애원했어요. 그런 남편이 고맙긴커녕 기괴하기만 느껴지더군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계속해서 그 여자에게 애원했고요. 여자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어디 보자. 과연 지하 신령님이 받아들일 만한 재원인지. 여자는 괴상한 소리를 짓거리며 저를 뚫어져라 응시했어요. 바로 그때 평소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호신 스프레이가 생각나더군요. 이때다 싶어 재빨리 꺼내 여자 얼굴에 뿌렸죠. 내 눈! 이년 너! 여자는 얼굴을 감싼 채 쓰러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령님 괜찮으세요? 외치며 그 여자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폈죠. 그 사이 저는 재빨리 몸을 날려 현관 밖으로 도망쳤고요. 주차장에 대놓은 차를 몰고 그곳을 벗어났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현관문을 2중 3중으로 꽁꽁 걸어 잠근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네요. 도대체 제가 알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건지, 그 아파트에서 신령인지 뭔지 아는 여자와 붙어먹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핸드폰에 선명하게 녹화된 영상을 보면 분명 꿈이 아닌 생시였어요. 몇 번이나 그 영상을 돌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밖에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자기야, 나야! 문 좀 열어봐! 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하긴 뭘 설명해! 그게 다 뭐야? 너 대체 그 아파트에서 그 여자랑 붙어먹으면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고? 이상한 거 아니야. 바람핀 것도 아니고. 지하 신령님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다고. 뭐? 의식? 그래. 우리는 현세를 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세야. 지하 신령님이 선택받은 인간들만이 내세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걸 말이죠.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건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네요.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였던 거야? 난 당신 속인 적 없어.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어차피 당신은 이해 못할 테니까. 개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말해봐. 너 언제부터 그 신령인지 뭔지 믿은 거야? 군대 있을 때 동기 소개로 알게 된 거니까 오래됐지. 근데 아까부터 너너거리는 게 좀 그렇다? 나 그래도 네 남편인데 나이도 내가 더 많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사이비에 푹 빠져서 날 속였는데? 사이비라는 말에 남편이 왈칵 성을 냈어요. 사이비라니? 우리 지하 신령님은 그런 거 아니야.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짜 종교다운 종교라고. 그분이 없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문득 남편이 옛날에 배달일 하던 시절에 썼던 시에 간혹 등장하던 신에 대한 예찬이 생각났어요. 전 그저 시적인 허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이비 신에 대한 찬양이었던 거죠. 그걸 깨달은 순간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그래,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놈의 신 너나 잘 모시고 살아라 인간아. 나랑은 이혼하고 어디 그 신령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잘 살아보라고. 그분은 그분이고 당신은 당신이지. 내가 당신하고 이혼을 왜 해? 뭐? 그분은 그분이야? 내가 그년이랑 너랑 입을 맞추는 것까지 봤는데? 말했잖아. 그건 신을 모시는 신성한 의식이었다고. 남편은 이미 그 사이비 종교에 단단히 세뇌돼 있었어요. 정상적인 대화가 아예 통하지 않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비 집단을 신고했죠. 경찰은 바로 그 현장을 급습했고요. 다행히 그 신령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일당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도 예외는 없었죠.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는 다른 지역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유명인이었는데요. 자기도 교주를 하겠답시고 사이비 종교를 창설해 신도를 끌어모은 거였어요. 거기에 남편이 재수없게 걸려들었던 거죠. 그 여자는 의식을 치른다는 핑계로 젊은 여자들을 모아 자기를 시중들게 했어요. 육체적인 관계도 맺은 것 같더군요. 남편은 그래서 저와 잠자리하는 걸 꺼려했던 거예요. 신령님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라면서요. 참 기가 막히죠.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심지어 그 신령이란 사람에게 돈까지 뜯기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전까진 수입이 없었잖아요. 근데 신혼 초에 저한테 쭉 기부해오던 봉사단체가 있었다면서 제 돈으로 계속 기부해도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반대하기 뭐해서 허락했고요. 그렇게 그 봉사단체로 달에 몇백씩 돈을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봉사단체가 남편이 몸담고 있던 사이비 단체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받던 월급까지 전부 그 교주에게 바치고 있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180도 확 달라졌던 것도 교주에게 더는 돈을 바치지 못해 쫓겨날까봐 그랬던 거였죠. 심지어 시어머니도 남편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몸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괴상한 각서까지 써서 이혼을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사랑이고 뭐고 그나마 남아있던 쌀톨만한 애정까지 싹 사라지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직접 그 각서를 들고 와서는 약속을 어겼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를 치셨죠. 미안하긴커녕 괘씸하더라고요. 다 알면서 저를 속였다는 게 말이죠. 아니 새아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나랑 이렇게 각서까지 써놓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니? 이제 와서 이혼하면 너야 잘난 부모 만나서 네 인생 다시 살면 그만이겠지만 내 아들은 어쩌란 말이야? 이혼남으로 인생 꼬꾸라지게 생겼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제가 책임을 왜 져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 망친 건데. 어머님도 그이가 이상한 종교 믿는 거 알고 계셨죠? 허구한 날 그 종교 사람들끼리 단체로 모여서 헛짓거리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쩜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결혼을 시키셨어요? 이혼 절대 못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만들면서? 오냐, 너 말 잘했다. 네 말대로 너 나랑 각서 썼잖아. 이혼 절대 안 하겠다고. 너 이 각서 들고 내가 변호사 찾아갈 거야. 너 고소할 거라고. 그러시든가요.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법적 공증 안 받은 그런 각서는 효력이 전혀 없대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유책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고소해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낯짝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죠. 새아가, 제발. 내가 오죽하면 널 속이고 그런 각서까지 썼겠니? 하나뿐인 아들놈이 갑자기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서 배달 일에서 번 돈도 다 쏟아붓고 내 말은 들은 채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네가 나타났을 땐 정말 구원이라도 받은 심정이었다. 어떻게든 널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럼 진작에 사실을 털어놓고 그 사람 구제할 방법을 찾았어야죠. 어머님은 오히려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도망치기 전에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만 하셨죠? 혼수에 예물에 예단에 결혼하고도 걸핏하면 용돈 달라 뭐 사달라 제 등골만 뽑아 먹으셨죠. 긴 말할 거 없고요. 이젠 그만 돌아가세요. 더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새아가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주렴. 응? 그건 제가 그 사람이랑 알아서 할 문제예요. 경찰 불러야 돌아가시겠어요? 제 협박 아닌 협박에 그제야 시어머니는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죠.
그 사이 사이비 종교단체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요. 결국 그 신령인지 뭔지 아는 여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네요.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걸까요? 그토록 부르짖던 신령님을 버리고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군대 동기놈 게임에 빠져서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만. 나 이제 완전히 정신 차렸어. 진짜야. 그러니까 나 제발 용서해 주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응? 이미 버스는 떠났어, 이 자식아. 왜?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거 아니까 뒤늦게 내가 아쉬워지디? 결혼 생활 중엔 날 그 신령인지 뭔지 아는 여자의 지갑 취급만 했으면서? 나 너한테 따로 민사 걸어서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각오해. 여보, 정말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 그래도 우리가 한 입을 덮고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다시는 안 그럴게, 응?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정 같은 소리 하시네.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피눈물이 나는지 알아? 억만금을 주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거라고. 두고 봐. 너한테 그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금 다 받아낼 테니까 두고 보라고. 저는 애원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당연히 재판 결과는 제 승리였어요. 저는 남편과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고요. 그동안 받은 피해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해줬던 가전이며 가구, 명품 같은 것들도 전부 사람을 시켜 강제로 뺐다시피 해서 돌려받았네요. 그 뒤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패가망신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변변한 직업도 없이 집에 처박혀 술만 마시고 있는 것 같고요. 결혼을 준비 중이던 시누이는 남편이 사이비에 몸담았다는 게 소문나서 파혼당한 것 같더군요. 그 일로 시리에 빠져 은둔형 외톨이로 산다 하대요. 다 큰 자식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시어머니는 고령의 나이에 뒤늦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런저런 굳은 일을 전전하다 지금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산다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걸요. 남편과 이혼 후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을 다시 찾았어요. 사업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매년 벌어들이는 억대 매출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평범한 회사원인데 전 남편과 달리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토록 원하던 아이도 둘이나 낳았네요. 요즘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니까요. 때때로 전 남편과 겪었던 일이 생각나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이를 악물고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랍니다. 제가 부디 전 남편과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